에세이 바람난 산바라기 이서연 지음 제2부 이야기 5부터 8 이야기 5 북한산을 베개 삼아 인왕산을 이불 삼아 산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산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행복해진다. 우리 집은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사이에 있는 자문박 세검정 지역에 있다. 안방에 누우면 북한산을 베개 삼아 인왕산과 북악산을 이불 삼아 덮고 있는 형국이다. 지대가 높아서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로 남산의 서울타워 불빛이 보이고 세 개의 산줄기 물이 모여 흐르는 홍제천을 끼고 있다.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듯한 종로구지만 빌딩 숲 대신 푸른 숲이 우거진 곳. 청와대가 가까워 안전한 환경까지 갖춘 곳이다. 처음부터 산이 좋아서 아들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이 집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20년 전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수원시댁에서 갑자기 분가할 사정이 생겼다. 사회복지사인 남편의 박봄으로는 아기 분유비도 대기 어려웠고 그나마 제때 월급이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게다가 도리를 참지 못하는 남편 성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남편은 늘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남편은 내게 자신만 믿고 살지 말라. 세속을 떠나고 싶다며 늘 흔들렸다. 그런 남편만 믿고 살기 어려울 때 준비 없이 갑자기 분가까지 하게 돼 내 연고가 있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해야 했다. 다행히 그 당시 난 하루에 3시간 이상 잘 수 없을 만큼 원고 일이 많았다. 그 상황에서 아기 양육을 도와줄 구기동 친정과 가까운 곳. 무엇보다 온전히 빚으로 사야 할 싼 집을 찾다 보니 우연히 이 집과 인연이 된 것이다. 속사정 모르는 남편의 지인들은 집과 직장이 너무 먼 것 아니냐고 수군댔다. 남편은 자신의 정의감과 반하는 사람들과의 마찰로 당장 사표를 낼 것 같더니 차비와 점심값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명감 하나 짊어지고 일을 했다. 비전도 안정성도 없는 직장에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남편을 내조하려면 남들이 뭐라든 내가 아기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버는 것뿐이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낡은 연립의 싸구려 도배지와 낡은 장판이 맘에 걸렸지만 빚을 갚을 때까진 도배지 하나 바꿀 여유가 없었다. 몇 년 뒤 대부분의 빚을 갚고 도배지를 바꿨어도 옮길 형편이 못 됐다. 전망도 좋고 조용해도 높은 지역에 낡고 작은 연립이어서 집이 잘 팔리지도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출퇴근에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이사할까 싶었으나 그 당시 수원의 집값이 엄청 올라 이 집 팔아 전세도 얻기 어려웠다. 이러저러한 사정상 낡은 집에 다시 빚내어 보일러와 도배장판만 수리하고 그럭저럭 지내다 보니 20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이름난 새 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집은 아니다. 작은 꽃밭이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유흥가가 없어서 교육 환경도 좋고 정서에 도움되는 환경에 사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남편은 여전히 세검정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한다. 그 덕에 헬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하루만 보 걷기는 대수롭지 않게 한다. 사실 이곳 환경이 나쁘거나 남편이 산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에 살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지 못하고 재산 가치가 없는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자랑은 아니다. 재테크에 재주가 없는 미련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우리 부부는 비록 부동산 동향이나 재테크 요령은 몰라도 우리가 이곳에 오래 사는 건 오로지 북한산, 인왕산 산기운에 붙들려 빠져나가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신선한 아침 공기 맛을 아는 정신적 풍요가 있었던 것은 세산이 준 재산이다. 남편이 산바라기가 되어 등산에 취미를 갖게 된 것도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만약 한강 가까이 살았다면 남편이 결혼 전 취미였던 낚시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100대 명산 대신 100대 낚시터를 돌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용왕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산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인간은 환경의 자식. 이라는 유럽 속담이 맞는 말이다. 이야기 6. 산과 연인이 되는 인연. 비루한 삶마저 아우르며 약간의 희망을 찾아 마음 비비며 살아야 할 때 산이 답을 주진 않지만 답을 얻을 지혜는 얻어올 수 있다. 연인이 있다는 것, 또한 누구의 연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되긴 하지만 사랑에 바보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현명해질 수 있을까? 기쁨이 되는 현명함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산과 연인이 되는 인연은 축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산과 물을 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과 연인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 남편에게 북한산은 빅동산이다. 북한산 삼각산은 한반도 5대 명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북한산, 한라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산이다. 향로봉을 베개 삼아 잠들 수 있는 곳에 사는 우리에겐 뒷동산이다. 남편은 휴일이면 새벽에 혹은 한낮에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향로봉, 비봉, 문수봉을 돌아온다. 그러다 삶에 더 푹 빠져버린 날이면 상명대 뒤쪽으로 올라 향로봉에서 보현봉을 전부 매만지고 대남문에서 대동문을 향해 백운대까지 돌아서 저녁에야 온다. 요즘은 물과 간식을 챙기는 편이지만
한때 남편은 장시간 산행에도 간식과 물을 잘 챙겨가지 않았다. 걱정에도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다고 한다. 산에 샘물이 마른 곳이 많아서 물을 꼭 챙겨가야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물은 산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었다. 남편이 말없이 훌쩍 산으로 사라진 날은 물이나 챙겨갔을까 걱정스러웠다. 산에서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체질이나 버릇도 있지만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 입으로 호흡할 경우 코로 호흡하는 사람보다 목이 금방 마른다. 어디서 호흡법을 배운 게 아닌데도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선천적인 체질이 아닌가 싶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산행하는 사위를 항상 걱정하셨다.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것은 좋은데 산에 홀려 다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남편은 그런 걱정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고독한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처럼 맨몸으로 산행을 했다. 산에 가지 않는 휴일엔 여문 없는 사람처럼 시들시들하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속 좁은 티를 낸다. 산을 다닐 때는 땀에 범벅된 푸른 영혼을 뿜어내며 마치 도인처럼 허허 웃으니 속으론 걱정스러워도 남편이 등산화를 꺼내 신을 때면 잘 다녀오라는 인사만 한다. 산을 향해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몰래 산신에게 빌 뿐이었다. 제발 산에 홀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산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화 사막에서 연어낚시에 이런 대사가 있다. 인생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 때 난 물고기와 대화를 한다. 남편은 인생이 꼬이거나 꼬일 듯 조짐이 보이거나 다 풀어졌을 때 산과 대화를 하러 간다. 산이 남편에게 절실한 믿음을 주거나 답을 주지는 않는다. 믿을 힘, 답을 얻을 지혜는 주는 것 같다. 남편이 산과 연인 관계를 맺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상대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습관이 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반복될 때 삶이 비루하게 느껴지고 그 문턱을 쓸쓸하고 얼얼하게 넘어야 할 때가 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내던져진 느낌일 때 작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소구름 아우르며 아주 약간의 희망에 마음을 비비며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살짝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꼭 산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산을 권하고 싶다. 특히 울컥하는 심정일 때 산을 잠시 만나고 오라고. 한나절만 그곳에서 서성대다 와도 그 소요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마음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차츰 산과 연인이 되면 더욱 좋겠다. 살면서 배신하지 않는 연인 하나 두는 거 괜찮은 재미 아닐까?
산과 연인이 되는 인연은 확실히 축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 7. 행복한 투정.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산행한다면 영혼까지 건강할 것이다. 남편이 북한산을 뒷동산 삼아 다니는 건 좋은 취미였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등산복과 등산화를 갖춰 입고 다닌 건 아니었다. 물과 간식도 잘 챙기지 않고 배낭도 없이 다녔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잠시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사냥을 즐기신 아버지, 산나무를 잘 아는 엄마를 따라 산에 가면 산의 향기가 좋았다. 중학교 때 스포츠 소년단 리더로 활동하면서 선생님을 따라 등산을 했었다. 대학 때는 40kg가량 되는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 100군데 아래 캠프장에서 닷새간 야영을 하며 등반 수업을 받고 인수봉 암벽을 탔다. 어떤 산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산을 잘 즐기려면 날씨를 고려해야 하며 복장과 장비, 준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많이 다녔던 산도 쉽게 여기지 말고 적어도 신발과 비상용 음식, 물 정도는 챙겨야 한다는 내 조언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겨울엔 바람을 이겨낼 모자와 바람막이, 두꺼운 장갑과 아이젠을 갖춰야 한다고 했지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잘 먹지 않더라도 간식과 물은 챙겨갔다가 혹시 산에서 지친 사람을 만났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게 산악인의 매너라고 해도 그저 마누라의 잔소리로 취급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등산이 취미인 건 좋았는데 준비 없이 산행하는 게 늘 걱정이었다. 그러던 남편이 달라졌다. 운동화에서 등산화로 바꾸어 신고 작은 배낭에 물 정도는 챙겨 나갔다. 눈 쌓인 한라산을 간다길래 질 좋은 아이젠을 준비해야 할 거라 했는데 역시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했다. 결국 허술한 아이젠을 끼고 올랐다가 큰 고생을 하고 와서는 등산 장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보였다. 그러다가 산악회에 가입해 다니면서 확 변했다. 제대로 된 등산복과 등산화를 계절별로 몇 개씩 갖추고 등판이 편안하고 가슴 벨트가 있는 배낭을 준비하고 푹신한 등산용 양말, 빨리 마르는 수건, 장갑, 스틱, 머리띠, 깔개, 판초, 램프, 모자, 선글라스, 스패츠 등 부수적인 장비 외에도 간식과 물을 챙겨가기 시작했다. 산에서 낙상이나 탈진 사고로 헬기에 이송되는 환자들을 몇 번 본 후로는 장비와 간식을 더욱 철저히 챙겼다. 물론 명품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다만 질에 따라 편안함과 쾌적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이해한 듯하다. 처음엔 무늬만 등산복인 티셔츠를 입더니 이제는 제법 전문 브랜드를 찾아가 통풍과 보온이 되는 티셔츠를 사서 기능성 속옷까지 챙겨 입는다. 그럴 때면 점점 제대로 외도한다 싶다. 마누라의 잔소리 10번보다
제대로 된 외도에 남편이 달라지고 있었다.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직장 다닐 때도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복지관 기금 마련 다자회에서 옷을 사고 용돈의 대부분을 아웃도어용 구입에 쓴다. 문제는 내 것까지 사온다는 점. 남들은 남편이 사다 주니 좋지 않냐고 하지만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색과 디자인의 옷을 사오는 게 문제다. 내가 고르면 좋겠지만 함께 쇼핑하는 날은 없다. 지금도 어려운 살림이라 외출복도 마땅치 않은 형편에 자주 등산하지 않는 나까지 갖춰 입는 건 사치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그런 나를 위해 용돈을 아껴서 내 것을 사다 준다. 남편의 절친들과 내 팬까지 남편과 함께 등산을 즐기라고 내게 아웃도어 용품을 선물한다. 자상함은 무척 고마운데 사온 것이 때로는 몸에 맞지 않고 취향에 맞지 않는 게 있다. 산지 특산물을 사는 것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자 작은 애국임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사오는 남편 마음과 달리 집에서 다듬어 요리하는 입장은 난감할 때가 있다. 생표고버섯을 배낭에 꾹꾹 담아와 짓물러져 3분의 1은 골라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산나물과 약초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곰팡이 핀 것을 골라내느라 돋보기 끼고 고르기도 했다. 남편은 물가를 잘 모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섯 한 바구니에 10,000원이면 거저라고 하면 정말 그게 싼 것인 줄 안다. 버섯이든 산나물이든 자신이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것들이라는 말을 정말 믿는다. 나도 믿고 싶다. 남편은 묵은 반찬을 잘 먹지 않는다. 장아찌류나 버섯류를 잘 먹지 않는다. 표고버섯 생것은 살짝 구워 소금과 참기름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2개 이상 먹지 않는다. 생버섯 2개를 구워 먹기 위해 한 바구니를 사오는 것이다. 그나마 버섯은 말려서 국물 다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남편은 말린 산나물을 사오지만 정작 본인은 말린 나물보다 생나물을 데쳐서 금방 무친 것을 좋아한다. 제철에 나온 나물을 한두 번 먹으면 그만이지 묵은 나물을 즐기는 편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남편은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묵은 나물들로 비빔밥을 할 수도 없다. 두 식구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사온 것들을 일일이 손질하고 다듬어 건조기와 햇볕에 말려서 김치 냉장고와 냉동고 구석구석에 저장하느라 냉장고가 터질 지경이다. 가끔 내가 먹으려고 두어 젓가락 먹을 것을 비싼 들기름에 볶아댄다. 나물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사온다지만 남편을 위한 반찬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상하는 나물을 나만을 위해 매번 비싼 들기름을 써가며 할 수도 없고 냉장고에 쌓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를 위한 것인지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나물 반찬을 그냥 자주 상위에 올렸다가 남으면 버리는 수밖에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은 집에 뭐라도 사오니 남편이 가정적이네. 더 이상 사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남편이었다면 이런 푸념을 내가 할까?
이런 행복한 투정도 산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이야기 8. 다르게 같아지는 부부. 신압으로 산이 남편의 겉과 속으로 스며들고 있을 때 내 영문도 틀에서 벗어나 껍질을 벗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같이 산다고 같아지는 것도 아니다. 더러 비슷하게 혹은 맞춰지는 듯 보이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도 그런 편이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듯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쇼윈도 부부에 속할까? 그렇지도 못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린 그런 불편한 이미지를 감수할 만큼 연극적인 삶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어떤가? 취향이 많이 달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변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안 될 것임을 알기에 그냥 살아간다. 남편이 내 맘에 들게 행동하면 남편이 아니라 애인일 것이다. 애인이 아닌 것은 내 맘에 안 드는 행동을 잘 골라 하기 때문일 터. 이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맞는 날도 있긴 하다. 대부분은 맞지 않지만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착할 만큼 둘 다 집요한 성격도 아니다. 대충 관심 없는 듯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쏟으면서도 무심한 듯 넘기며 산다. 등산 스타일도 등산을 하는 의미도 우리 부부는 다르다. 쇼윈도 부부라면 남에게 보일 때라도 맞춰갈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함께 등산을 즐기는 부부들이 쇼윈도라는 뜻이 아니다. 남에게 다정한 부부로 보이기 위해 혹은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 일부러 같은 취미를 하는 부부가 아니란 뜻이다. 우린 다른 스타일대로 등산을 즐긴다. 스타일이 같으면 함께 더 잘 즐길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많이 다르다. 남편은 완등이 우선이다. 일단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옆도 안 보고 무조건 정상을 향해 돌진한다. 마치 새장에 갇혔던 새가 포로록 날아가듯 산을 향해 사라진다. 보폭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다. 잠잘 땐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이 산에 오를 땐 숨소리도 평화롭다. 그만큼 산을 오르는 체력이 되는 것이다. 간혹 코스가 맞는지 확인하지만 경치를 즐기는 일은 뒤로 미룬다. 정상부터 오른 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천천히 경치를 감상한다. 1000m 이상의 산일 경우와 여름엔 중간에 한두 번 물을 마시긴 해도 그 이하의 산을 오르거나 겨울엔 잠시 쉬며 물을 마시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 물도 정상에 올라선 후에야 마신다. 간식도 더울 땐 더워서, 추울 땐 추워서
안 먹거나 못 먹고 올 때가 많다. 사진도 정상석에 올랐을 때나 찍는다. 남편은 정상에서 내려올 때 계곡 돌멩이들까지 애인을 보듯 관찰하며 천천히 경치를 감상한다. 간혹 용처럼 보인다며 마른 나무를 주워 오기도 하고 부처가 새겨진 듯 보인다. 심산유곡을 닮았다. 특이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조망만한 돌을 주워 오기도 한다.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나 돌멩이 하나 들고 오지 않길 바란다. 그곳에 있을 때 어울리는 것이니 산에서 좋아 보인다고 주워오는 것은 산악인답지 않다고 충고한다. 요즘 이 충고가 잘 먹히고 있어 다행이다. 남편은 하산할 때 올라가면서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았던 경치, 나무, 바위, 물소리를 보며 사진을 몇 장 찍는다.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계곡에서 몸을 씻고 셔츠를 갈아입는다. 남편은 등산객이 없는 계곡의 소에 몸을 담글 때 이를 알탕한다고 표현한다. 이때가 제일 산과 하나 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계곡물로 몸을 씻은 후 셔츠를 갈아입으면 상쾌해서 본인의 피로도 풀리지만 산악회 버스를 탔을 때 옆 사람에게 땀 냄새를 덜 풍기게 된다. 이런 매너는 괜찮다 싶다. 부지런히 등산을 한 남편은 다른 일행보다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일찍 하산을 마치고 일행이 내려올 때까지 주막에서 식사와 막걸리로 휴식을 취한다. 반대로 나는 주차장에서 배낭을 멜 때부터 혈압이 떨어져 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낮은 편이라 이른 아침일수록 기운이 없다. 등산하기 전에 미리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성질 급한 남편 따라 출발하다 보니 늘 준비 운동을 못하고 급히 오르게 된다. 남편은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음으로 평소에 산 오를 준비가 된 듯하다. 10,000보는커녕 1,000보도 걷지 않는 나는 마음으론 잘 오를 것 같은데 몸은 초입부터 헐떡인다. 이런 내 모습에 스스로 자괴감마저 들곤 한다. 체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감, 게으름, 무기력이 몰려온다. 중간쯤 2번 쉬고 나서야 혈압이 조금 오르지만 그때부터 눈에 압력이 오르는 듯 붓는 느낌에 체력까지 따라주지 않는다. 발바닥은 땅에 붙어버릴 듯 무겁고 엉덩이가 중력과 사투를 벌인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어지럼이 시작된다. 오로지 인내력으로 전진할 뿐이다. 느릿느릿 오르며 중간중간 풍경을 사진기에 담으면서 이 풍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 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내가 힘겨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 사이에 이미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가끔 내가 오는지 확인만 하고 이내 올라가기 바쁘다. 남편을 부를 기운도 없다. 나 때문에 혼자 산행할 때보다 산행 맛이 나지 않겠구나 싶다. 나는 그런 남편을 멀거니 보며 이렇게 각각 올라가도 남에겐 남편과 함께 등산했다고 자랑해야겠지. 아,
오늘도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면 남편과 함께 사진 찍기는 어렵겠구나. 잡다한 생각을 하곤 한다. 남편은 내려올 때 찍어도 되는 사진을 왜 올라갈 때 찍느라 시간을 지체하느냐고 나무란다. 같은 코스라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경치가 다르고 보게 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음도 느리면서 사진 찍느라 빨리 오르지 못하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사실 사진 찍는 게 중요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다. 사진 찍는 그 순간만이라도 여유롭게 숨을 쉬어야 체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라갈 때 못 본 걸 내려올 때 본다고 하지만 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편 뒤만 허겁지겁 따라갔다간 아예 산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정상에 올랐을 때 정상석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으면 남편만 급히 인증 사진을 찍고 만다.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은 정상석에 사람들이 많으면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바로 하산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산에 붙여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해 산행을 갈 때는 되도록 새벽에 일찍 출발하거나 아예 늦게 출발해서 남들이 없는 시간에 정상에 오르곤 한다. 그래야 정상에서 한가하게 좀 앉았다가 내려올 수 있다. 남편은 산을 무념무상으로 부지런히 오르는 반면 나는 유념유상에 잡혀 점점 느려지고 있다. 내가 20대에 등산을 할 때는 지금의 남편과 비슷했다. 우선 정상에 가는 게 목표였고 산행 자체에 집중하느라 별로 말도 없었다. 산에 가면 당연히 정상까지 오르는 게 목표였고 정상에 올라가서야 산을 천천히 감상하는 게 순서였다. 남편이 부지런히 정상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오르는 것을 이해한다. 지금 내 몸은 50대, 체력은 70대, 게다가 무엇보다 남편처럼 정상에 꼭 가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없다.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기운 받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등산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남편은 나에게 체력을 기르라고 늘 충고하지만 지금의 체력만큼만 산을 즐기고 싶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등산일 경우는 더욱 좋은 일이다. 남편이 버킷리스트에 100대 명산 완등을 올린 것, 그것을 실현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영화 노트북에 이런 대사가 있다. 나 비록 죽으면 잊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 대사를 남편에 대입해 보면 나 비록 잊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산을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도 처음엔 산을 사랑하는 정도였지 쏙 빠지리라 생각하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곳에 가야만 영혼이 싱싱해지는 맛을 봤기에 아내도 그렇게 되길 바라게 된 것이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그 목표에 따라가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싶진 않다. 버거운 일로, 아니, 남편만큼 영혼이 쏙 빠지지 않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내 체력만큼 즐길 일, 등산만큼 좋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을 뿐이다.